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길, 되게 화려한 리무진을 타고 마지막 종착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그곳은 바로 서울의 시립승하원이라는 곳입니다. 떠나는 이와 그리고 보내는 이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머무는 곳. 이곳에서는요, 매일 100번도 더 넘는 사람들 간의 작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급스러운 운구차들 사이로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다른 운구차들에 비해서 좀 많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지금 이 다음에 보일 운구차 하나. 이 운구차. 이 차 안에서 한 고인분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그가 떠나는 곳에서는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혼자, 곁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한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화면 속에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주가 되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리상주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즉,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 고인분은요, 무연고 사망자 분이세요. 고인의 이름은 있지만 이 유골함에는 이름이 아닌 일련 번호가 붙습니다. 가족 없이 떠나신 김철규 씨, 이분은요, 한 달 전에 119로 호흡곤란으로 구조 요청을 직접 하셨었다고 해요. 사망하신 사인은요, 폐혈증, 폐렴으로 입원하신 지 3일 만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철규 씨가 사시던 곳은요, 영등포의 한 고시원이었어요. 이 작은 방에서 월세 35만 원을 내면서 약 3개월간 지내셨다고 합니다. 고시원 이 관계자분께서는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김철규 씨의 짐을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짐은 바로 옆에 짐입니다. 여행 가방 하나로 남은 고 김철규 씨의 인생. 그 가방 안에는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그리고 구형 휴대전화가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올해 70살이셨던 이 김철규 씨, 그가 남긴 짐 속에는요, 유독 소송 관련 문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60만 원 정도의 수급비를 받으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셨다는 이 김철규 씨는요, 한 달 동안 용접 일을 하시긴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일을 그만두시고 고시원을 전전하시면서 혼자 지내오셨다고 해요. 그의 인생에는 어떤 굴곡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김철규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본 결과 통화 목록에는 온통 공공기관에 전화한 흔적들만 가득했습니다. 20년 전에 이 김철규 씨께서는요,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산재 처분을 받으셨었대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에요, 이제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돼버리신 거예요. 실명이 되신 이후에 추가 산재를 인정을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재심을 신청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제 불승인 처분이 났고요. 이후에도 여러 번 재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거절을 했었다고 해요. 내가 이 사고 때문에 눈이 실명까지 됐다, 그러니까 추가 산재를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1월 소송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라라는 이제 법원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은 이 김철규 씨.
이 김철규 씨한테는요, 이 30만 원의 돈이 큰 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5일 전 이 김철규 씨께서는요, 법원에 낼 탄원서를 작성하셨어요. 이 소송 수수료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내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다고, 서툰 글씨로 좀 선처를 이제 바란다고 호소를 하신 거예요. 30만 원 내고 나면 내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김철규 씨께서는 끝내 이 편지를 법원에 발송하지 못하시고 사망을 하셨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 2018년 현재까지도 무용고자의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 85%가 남성분이라고 해요. 김철규 씨가 살았던 이 영등포 지역은요, 서울시에서 무용고 사망자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무용고 사망자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지병으로 숨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정말 이분들은 가족이 없으신 걸까요? 이 무용고 사망자분들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요, 무용고 사망자가 30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진짜 가족이 없고 독거,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인 경우는 30명 중에 5명 정도라고 합니다. 즉, 무용고 사망자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친인척이나 이제 가족들은 무용고 사망자들의 시신을 포기하고 그냥 국가에다가 장례를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위임을 그냥 해버리는 거라고 해요. 그냥 시신 안 받을 거예요. 우리가 장례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하세요. 무용고로 세상을 떠나신 이 김철규 씨에게도 가족은 있으셨어요. 누나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김철규 씨께서 생전에 이제 돈도 많이 빌리고 돈 문제로 이 가족들의 골치를 많이 썩히셨대요. 그러면서 이 친누나와도 서로 연락을 안 하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등 돌리고 계속 사셨었다고 합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그가 남긴 건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이 김철규 씨는 자신의 방 한 구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옆에 사진이요, 고 김철규 씨의 핸드폰 있죠. 핸드폰 메인 화면이었어요. 이게 자신의 방 한 구석을 찍은 사진. 삶의 끝자락에서 이 김철규 씨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용고 사망자들의 마지막을 보살펴 주시는 이 두 분께서는요, 한 위안부 할머님의 장례를 도우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은요, 무용고 사망자분들은 그냥 관에 넣어지고 화장되는 그 절차만 있다. 외롭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대요. 무용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 지자체에서는요, 통상적인 장례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시신을 화장한 뒤에 안치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리상주분들께서는요, 외롭게 떠나는 고인분들한테 잠깐이나마 세상과 작별하는 시간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운구차에서 내려진 작은 조그만 나무 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셔도 관이 되게 작죠. 어떤 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 조그마한 관 속에는요, 겨우 27개월을 살다간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주민번호도 그리고 집도 없었어요. 구청에서 지어준 아이의 이름은 정다운이었는데요. 이 아이는요, 3년 전에
어느 한 종교단체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구순 9개월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운이는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때부터 병실이 아이의 집이었다고 해요. 생후 27개월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투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이 조그마한 아이의 곁을 지키는 사람 또한 이 대리상주 분들 뿐이었습니다. 이 대리상주 분들께서는요, 내가 죽게 되면 누군가는 나의 장례를 치러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삶의 질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 본인들이 몸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장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는요, 보통적으로 행정서류를 통해서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적힌 단 몇 줄의 글로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장례식장에는요, 특별한 안내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찾아와서 이 고인분에게 인사를 건네달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연결식장을 서성이는 한 중년 여성이 계셨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 한 무연고 사망자분의 이런 연결식장에 이제 그 주위를 서성이는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 중년 여성분은요, 한참을 밖에서 서성거리시다가 이제 망설이신 거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화면 속의 이 중년 여성분은요, 지난 12월 무연고자로 사망하신 고 최덕술이라는 남성분의 아내분이셨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장면이에요. 가족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분은 무연고 사망자가 되신 걸까요? 아내분이 계셨는데. 이 최덕술 씨가 28년 전에요, 아내와 갓난아이를 두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은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찾아다녔는데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남편분이 사망하셨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반지하 월세방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아내분은요, 당시에 이제 사망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옛날에 왜 나와 아기를 두고 그냥 나가버린 거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 나와 내 자식한테 미안하다라는 그 유서라도 있을지 알았는데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게 너무 괘씸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남편분 없이 혼자 힘들게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호련히 가버리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부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시신을 인수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 최덕술 씨의 아내분처럼 고인의 시신을 포기는 했지만 장례식에 찾아오시는 유족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찾아오시는 거겠죠.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시대, 혼자 맞는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연을 끊고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죽음이라는 거는 되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 가게 되면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약 8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쪽방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좁은 방 안에서 혼자 죽는 게 제일 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좁은 쪽방촌에서 생활하신 지 10년이 되셨다는 한 남성분께서는요, 한때 든든한 가장, 그리고 잘 나가는 사업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도 가족도 멀어진 지 오래셨어요. 가족들 간의 대화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더라. 서로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싸우는 횟수도 늘어나고 가족 간은 그렇게 멀어지게 됐다. 거기다 뇌경색까지 찾아오게 되시면서 이분은 일용직마저 놓으셔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쪽방촌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분은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제일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지금 혼자인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에 묻히게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 바로 발견은 될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내 죽음에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묻어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뒤 나라는 외로운 섬에 갇혀서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무연고 사망. 그들이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사셨어도 아무에게 기억되지 않은 채 적막하고 쓸쓸한 죽음으로 끝나길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현재 가족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더 진중하게 다가서야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게 됐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정말 혼밥 혼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정말 혼자 맞는 죽음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또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